경제적 자유는 지금 내가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금은 사실은 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림도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면 남의 능력을 얻어서 자산을 불려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8장에서 사상 최고가의 비밀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최고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높아서 불안한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보면 상존하는데, 저자님은 사상 최고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사상 최고가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는 미국의 지수들에 대한 거예요. 네. 개별 종목이 아니고. 네. 왜 S&P 500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가? 네. 뭐 요런 내용들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S&P 500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고 조건은 뭔가 이걸 보게 네. 되죠. S&P 500에 편입되는 조건들. 네. 작년에 우리 그 테슬라가 편입되냐 마나야 그건 이제 뭐 하반기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편입 조건은 뭐 미국에 본사를 둬야 되고, 뉴욕 시장이나 뭐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돼야 되고, 6개월간 뭐 25만 주 이상 거래돼야 되고, 뭐 시가총액이 뭐 작년 기준으로 뭐 82억 달러인가 뭐 그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뭐 4분기 합산 흑자가 나야 되고, 최근 1분기 무조건 흑자여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기업들인 거예요.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한번 들여다봐요. 지수는 1등 이 500개 종목을 평균 내는 게 아니고 네.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1등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그럼 얘가 시가총액 비중이 4.01%다. 네. 그러면은 얘를 4.01%를 반영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일을 못 해갖고 저 밑으로 떨어져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확 줄어버려요. 네. 비중이 확 주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뚝 떨어지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한 200대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이제 이런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도 10% 부자들이 10% 성장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1등부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1등부터 500등 하는 애들 모아놨는데, 얘들이 지금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애들은 항상 많이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런 데다 투자해야지.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투자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1993년에 그 S&P 500을 똑같이 따라다니는 SPY를 만들어낸 거예요.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전부 이제 연금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업에서도 좀 대주고, 개인들 뭐 일정 부분 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다 연금을 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 은퇴할 때 현금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잘 살아요. 이유는 이 연금 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들이 헤지펀드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요런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SPY QQQ 투자해서 손해봤다는 사람 보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물론 얘들도 하락하는 시기에 들어가면 요 구간만 놓고 보면 하락하는데, 뭐 우리가 일부러 이런 구간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고요. 하지만 뭐 전체로 놓고 보면 우상향이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S&P 500은 12% 성장하니까 6년이면 2배가 돼요. 이런 곳에 평생 일해가면서 매달 넣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은퇴했을 때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돼서 나오죠. 이런 방법을 우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미국의 상품이 있고 투자할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여태까지 사상 최고가가 왔던 그 비밀이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리라고 본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단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럴 경우에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고, 지금 하나 다가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블 붕괴예요. 일시적 혹은 수년간 주가가 풍덩 빠져가지고 바닥을 헤매는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바로 사상 최고가의 비밀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상장지수 펀드의 구조인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이미 다 대부분 드린 거죠? 예, 그거하고 똑같이 설계한 게 지수 추종형 상장지수 펀드고, 대표적인 게 S&P 500 추종하는 SPY,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지금은 이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보다 그런 액티브형 펀드들이 많아요. 우리 뭐 관심 작년에 제일 많았던 뭐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의 여러 가지 ARK 그 ETF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위험에 노출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수 추종형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지수 추종형이라고 하지만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품의 종류는 달라져요. 내가 정말 30년 동안 투자할 거야. 30년. 네. 그러면 가장 안정적이라는 S&P 500의 SPY에다 넣을 거야.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데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지금부터. 괜찮긴 한데 버블 위험이 있고, 버블은 피해 현금이 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PY가 아마도 지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이후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뽑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유의해서 투자하시고, 그런 리스크가 보이면 다 빼세요. 버블이 만약에 터지면 그때 현금으로 다시 사시면 엄청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뭐 예견된 상황이 오지 않을까. 버블 이야기 아까 뭐 최근 신간 제목도 트리플 버블이고 최근 시장에 관한 관점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지금 당장 현금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당장은 아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래도 한 1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그땐 진짜 모르겠다. 이런 표현 하신 거니까. 뭐 더 긴장감 있게 보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지만 올해는. 이게 어떻게 그 정상화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비슷하게 백신에 대한 소유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또는 백신을 선점한 선진국들 뭐 이런 데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네. 이미 뭐 그 놀이공원 이런데 5월 4일인가부터 다 열어가지고 지금 일부 개방하고 있고, 레스토랑도 70%씩 다 받고 있고, 미국은 제가 볼 땐 7월이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접종률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는 완전 경제 정상화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죠.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올림픽을 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2021년은 터널을 지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년이나 당긴 거예요. 정말 무섭죠. 한국이 난리 나는 거는 한국 시장과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이 난리 나는 건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래서 양적 완화가 빨리 중단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빨리 정상화되는 금리가 거죠. 빨리 인상되고, 이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위기다라는 거죠.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위기라는 거죠. 시장이 위기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만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자산시장이 한꺼번에 요동칩니다.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왜 힘들어하냐면, 리스크가 좀 크지만 그래도 뭐 이런 회사들은 파산하지 않을 거야, 수익을 많이 내서 나한테 배당을 많이 줄 거야, 이런 회사들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부터 다 팔아치운 거예요. 괜찮은 회사들도 비중을 줄여요. 그리고 더 수익률이 높은 뭐 채권으로 가든 뭐 뭘로 가든 가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반대로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잘 못하는 회사들은 돈 빌린 거 갚으려면 팔아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져요. 예를 들어서 1%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연간 부담이 12조가 느는 거예요. 이자만. 엄청난 돈이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같이 풍덩 빠집니다. 공포스러운 계기는 딱 금리 인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까지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미국이 한번 대봤어요. 그러면은 좀 미국 주식 전문적으로 많이 분석하셨으니까, 미국 주식이 미국의 금리 인하 인상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여태까지 미국 시장? 그냥 금리 인상한다고 미국 시장이 붕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금리 그 인상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건전화하는 과정이고, 네.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 미국이 언제 한번 대봤냐면 2008년에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됐다가 네. 경제가 한동안 침체되는 이런 아주 뭐 더블딥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벌써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올해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면 정부가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금리 인상해서라도 이거 유동성 잡을 텐데, 이런 걱정이 시장을 아주 억누르고 있는 거죠. 마지막 15장 제목에 경제적 자유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자유라는 X값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소득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
돈 버는 방법, 소득이 네. 네.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는 내 시간을 팔아서, 두 번째는 남의 시간을 사서 조직해서, 세 번째는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시스템에 내 돈을 이동시켜서 투자해서 돈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2번은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걸 능동적 소득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소득. 그러니까 팔다리 움직여서 머리 써서 벌어야 되는 게 능동적 소득인 거죠. 그죠? 네. 사장님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일은 누가 하죠?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일하죠. 네.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면 테슬라가 일해야죠. 테슬라 직원들이 일하고 일론 머스크가 일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수동적 소득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돈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렇게 수동적 소득으로 나누는 건데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적 자유는 지금 내가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예금에 대한 이자도 있어요. 코딱지만큼 0.7% 주식 투자된 것도 있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부동산에 투자된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수동적 소득이 나오는 거는 주식하고 예금하고 부동산하고 다 나오죠. 근데 예금은 사실은 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림도 없으니까. 얘는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대신 부동산에 투자된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주식만큼은 못 벌지만 그 전에는 주식보다 더 작년은 주식이 좋았고 그 전에는 부동산이 더 좋았고 또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이 더 좋고 이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된 채로 스스로 돈을 벌고 있고 주식은 뭐 까먹기도 하고 올해는 유지도 되고 하지만 또 잘 투자된 거는 돈을 벌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소득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하나 소득은 저 지금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있잖아요. 네. 연봉 월급 받잖아요. 이게 능동적 소득이에요. 그래서 능동적 소득도 꽤 있고 수동적 소득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수동적 소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능동적 소득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사를 때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수동적 소득으로 내가 충분히 살고 수동적 소득이 내가 어떤 상황으로 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조금씩 불어나는 수준, 그 정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수동적 소득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없다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거 나는 2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연세 좀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나이 먹으면 현재 기준으로 2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골프 치러 다니는 걸 좀 줄이면. 근데 이제 뭐 골프 치는 거 나 안 하면 나 삶의 의미가 없어. 뭐 그러면은 또 조금 더 있어야 되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은 선택이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는 능동적 소득 그리고 내가 직접 일은 하지 않지만 투자를 하는 수동적 소득 이 두 가지가 내 소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어쨌든 일을 안 하는 시간을 좀 얻어야 되니까 수동적 소득으로만 나의 지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진정하게 얻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만 얻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미리 좀 해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저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이 오면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공짜로는 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데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멈추지 않고 싶은 거는 내가 공부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애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주고 뭐 전 전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어쨌든 누구에게나 살아있다는 건 미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한 다가올 미래에 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쓰든 강의를 하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든 뭐 이런 거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뭐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저는 유튜브 할 엄두도 안 났는데 사실은 뭐 한 두어 달 전에 용기를 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주로 거기서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것들만 다루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른 것들도 할 생각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이라든가 또 우리 애들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건 많이 있는데 일단 경제적 자유를 먼저 얻는 쪽을 기준에 두고 그건 시작했고요. 지금은 좋은 내용으로 잘 만든 콘텐츠들은 수십억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죠? 소설을 하나 쓰고 싶어요.
너무 멋있네요. 책을 제가 거의 1년에 하나씩 내거나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책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2012년인가 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거의 해왔거든요. 매년. 네. 그 이제 1년치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1년치 공부가 양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거의 학교 다녔으면 한 대학교 4년 공부한 만큼씩 되니까 결국에는 정말 미래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공부한 것들을 재미없이 쓰는 게 아니라 소설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뭐 터미네이터 같은 소설 그런 명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공부 아직 많이. 근데 요즘 드라마를 봐도 그 방금 말씀하신 막 미래 사회 관련된 드라마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우리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도 많이 하고 또 실제 웹툰이나 뭐 영화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저자님의 통찰력 정도시라면 충분히 미래 사회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로 좀 이렇게 자산 시장, 특히 뭐 주식 시장이나 돈 버는 거에 관련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투자는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거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면 남의 능력을 얻어서 자산을 불려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좀 시장을 오해해서 보실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환 소장님하고 같이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곧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좋을 때만 생각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위험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났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국제 공조를 요청을 했고 전 세계가 돈 풀기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돈 풀기가 이게 아주 약발이 잘 먹히네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었고 대신 유럽은 돈 풀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서 유럽 재정 위기가 터져서 그때는 진짜 뭐 그리스, 포르투갈, 뭐 스페인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유럽은 또 한 번 진통을 겪었고 미국은 빠져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제 너무 빠르게 금리에 손을 댔다가 이제 좀 힘든 상황들이 왔고 결국은 2015년 정도에 들어서야 뭐 2%대 금리로 올리게 됩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푼 돈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고 오다가 2015년에 이제 조금씩 회수해 볼까. 인플레이션 뭐 2%대를 뭐 그냥 적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뭐 회수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결국은 2008년 이후로 계속 돈 풀기가 유지된 거랑 마찬가지고 그 돈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버블이 되고 있었고요. 이게 2020년 정도에는 한번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일로 인해 가지고 자산시장이 폭락하게 됩니다. 작년을 보면은 뭐 주가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생산도 멈췄고 소비도 다 멈췄어요. 제가 물어봐요.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비행기 언제 타보셨어요? 글쎄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봉쇄령이 너무 오래돼서 자동차 이런 거 전혀 안 팔려요. 집에 있으라는데 뭐 자동차 팔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가 지금 미국, 영국, 뭐 이스라엘 이런 데들은 지금 봉쇄령 쫙쫙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산업이 사실은 제일 먼저 반영하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트리플 버블의 첫 번째 단추가 열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에요. 이게 한 2, 3년 계속돼요. 이게 산업이 계속 열려나가니까. 그러니까 원자재에다가 다 배팅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없어서 차 못 만들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구리값 오르면 전기자동차 값 오르게 돼 있죠. 밀가루 값 오르면 국수값 오를 수밖에 없고 과자값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원자재가 다 오르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고 이게 이제 원자재의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풀린 돈 플러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지속적으로 한 번 나올 때마다 우리 돈으로 2,000조 해가며 풀고 있는 미국의 그 달러 유동성과 우리는 안 풀었어요. 재난지원금, 모원지원금 계속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진짜 돈에 파묻혀 죽을 정도로 풀었지만 내 주머니만 없는 것 같지 사실 전체 양은 엄청나게 늘었고 금리도 제로 금리에 가까워요. 돈 얼마든지 빌려도 까딱 없는 거예요. 돈 빌리겠다고 하면 빌려주고 이자도 낮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공포감이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첫 번째,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둘째, 너무 많이 풀린 돈. 결국은 돈이 많아진다는 거는 돈이 휴지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아직 시작 안 됐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소비 견인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까 자동차 못 산다고 그랬죠. 봉쇄령 풀리면 내 차부터 바꿔야지. 이런 주문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최고의 버블들이에요. 유동성과 관련된 버블은 지금 13년째예요. 그 다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6개월 됐어요. 6개월, 7개월, 2, 3년 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2년은 남았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 견인 물가, 미국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로. 우리는 식당 아직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우리는 시작도 못 했는데 벌써 선진국 여러 군데서 뻥뻥뻥뻥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이 버블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대비해야 되고, 하지만 버블이 지금은 커질 거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맞진 않겠지만 우리 한 2, 3개월 전에 한번 미국 국고채 금리가 꿈틀거리면서 요번하고 비슷한 일들이 한 번 있었어요. 이번에 또 한 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을 보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생산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다 불러 모으잖아요. 아직 경제 회복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회복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XLF 같은 거 있어요. 금융이에요. 금융은 금리 오르면 돈 잘 법니다. 그런 곳에 편안하게 배팅하시면 돼요. 주의해야 할 것은 큰 버블이 정말 이 트리플 버블이 뻥 터질 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현금 비중 조금씩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나오시면 돼요. 요거를 꼭 머릿속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 돈의 비밀 저자님을 모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왜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히 공부법 설명을 먼저 들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기억 남는 말 아직도 남네요.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눈.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보통의 이런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들과는 약간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좀 재미있게, 감명 있게 좀 들었습니다. 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